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김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요. 사실 제가 있는 학과가 기상학과입니다. 맨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많이 불만 많으시죠? 너무 더워서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사실 이와 같은 더운 날씨, 그리고 지난주에 비 많이 왔었죠. 더웠었죠. 이와 같은 우리가 매일 겪는 날씨 변화, 이게 이제 많이 모이면 우리가 기후라 그러거든요. 기후는 조금 긴 시간 내에 긴 호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많이 들어보셨던 게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차도 바꿔야 된다. 딱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내용으로 좀 중의를 했는데, 오늘 사실 초등학생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슬라이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께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기오염, 탄소 중립, 그리고 미래기후,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류세. 지구과학을 책을 보면 지구 역사 몇 억 년이에요? 한 45억 년, 6억 년 정도 돼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 찰나에 찰나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뭐 중생대 공룡 살던 이런 중생대 백악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지구가 진화하는 단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빙하도 높고요, 뭐 이런 기후변화, 집중호우 이런 거를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류세라는 이 폴 크루젠이라는 분인데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성층권 오존 들어보셨죠?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는 그 과정을 밝히셨어요. 밝히셔서 받은 분이 이와 같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 지금의 지구는 그 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변하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바꾸고 있다. 약간 그런 의미의 경고를 한 분입니다. 네, 인류세라는 표현을 썼고요. 실제 왜 그러냐 하면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랐다, 2도씩 오른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요 검은색을 보시면 1850년, 한 200년 전이에요. 부터 지금까지 검은색 온도가 그냥 요게 0부터 시작해서 0보다 크면은 온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더 더워졌다. 근데 검은색이 지금 지구상에 관측된 겁니다. 근데 요 파란, 녹색이 뭐냐면 그냥 태양인과 지구의 천문학적인 요소들 있죠. 거리. 그런 자연적인 요소만 고려하면 지구 온도가 안 오르고요. 요 빨간색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더니 관측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고요. 지난 100년간 한 1도 정도 올랐습니다. 70년 이후에 거의 1도로 올랐어요. 지난 50년간요. 근데 1도, 온도 1도 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36도 찍고요. 내일 37도 정도 최고 기온이 올라갑니다. 1도 차이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느끼시죠? 네.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도 여기 1도, 2도 올라가는 게 언제 느끼시느냐? 샤워하실 때 1, 2도만 달라지면 뜨거워요. 그 온도 차이가 체온보다 몇 도 차이에서 보통 40도에서 42도 되면 뜨겁습니다. 근데 자연에서 1도라는 거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우리가 에어컨 지금 냉방기 틀면 온도 10도, 20도 금방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지구 전체 1도가 올라가는 거는 정말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아마 언론에 많이 얘기할 거예요. 비 올 때요. 수증기 증발이 많아져요. 따뜻해지니까.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응결이 되면서 비가 많이 올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게 이 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를 우리가 척도로 삼은 겁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게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은 2도를 맞추자. 즉, 요 산업화 때 비교해서 2도씨 이상 못 올라가게 하자는 게 파리 협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보자 한 겁니다. 왜 2도냐? 2도씨가 넘어가면 보통 그 책 보시면 막 생물 이 피라미드 나오죠.
밑에 하위 동물들이 있고 위로 가면 상위 포식작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태계의 60% 정도가 하위 60%가 2도씩 올라가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결국은 밑에 필요로 하는 먹이사슬에서 하위 그룹이 없어지면 위에는요. 당연히 무너지죠. 그래서 2도씨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준 노벨상은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상은 노벨 물리상, 화학, 생물, 의학상은 있는데 지구학상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에서 줍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때이긴 하지만 이 세 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10년 후, 내년, 10년 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뭘 해야 될까 저희가요. 서울이 지금 37도인데 10년 후에는 40도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가장 뭘 해야 될까요? 집 지을 때 냉방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들이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냉방 대비를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씩 걸리는 거라서요.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어요. 이 세 분이요. 근데 그 이전에 혹시 나중에 화학을 좋아하시면 꼭 들어볼 사람이 이 세 분이에요. 아레니우스라고 제가 마지막 이름만 얘기하면요. 이분이 이제 전기화학자인데 1896년 오래됐죠. 그때 뭘 했냐면 이분이 연필로 이렇게 끄적였어요. CO2라는 게 2배가 되면 온도가 10도가 오를 거더라. 처음으로 그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올리는 그 과정을 가장 처음 설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때는 아무도,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추워가지고요. 지금 지구의 역사로 보면 저희가 아직 소빙하기 끝자락에 있어요. 온난기가 아니라 빙하기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추운 걱정을 했을 때요. 근데 이 사람은 더워지면 어떡할지를 조금 어려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추웠으니까요. 따뜻해지면 스웨덴에서 감자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먹을 게 더 생긴다. 좋아한 거예요. 즉 이와 같은 기온 변화, 지구의 환경 변화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말 달라요. 근데 이게 이때만 있었느냐? 그 다음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 생각이 지금처럼 더워지는 줄 걱정 안 했습니다. 내일 추워지는데 어떡하지? 이 걱정을 50년 전에 많이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논문을 1912년도에 그 전에 발표하고 막 기사들이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막 경고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지구 온도가 5배, 5도, 6도가 올라간다. 지금 1도, 2도 올라가는 것도 걱정인데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기오염 펑펑 내보내는 대기오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기록적으로 더우셨는데 여기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내일이랑 모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태풍이 지금 이 태평양에서 쭉 뜨거운 공기와 습한 공기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한반도 동쪽에선 그거를 또 땡겨 주는 그 고기압이 있어가지고요.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계속 더울 것 같고 다음 주는 태풍 잔해 때문에 조금 구름 낀 날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건 아니고요. 중국 쪽으로 간 거에 나중에 잔해가 좀 오면서 비가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처럼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3월에 엄청 더웠습니다. 2024년도요. 금년도 업데이트를 제가 아마 이게 2024년, 25년으로 가야 될 텐데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조금 늦게 접할 수도 있고 바로 접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똑같습니다. 매년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 1980년부터 보면
이렇게 계속 더워진 거예요. 이 그림이요. 언제냐? 2000년 기점으로 급격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보다 지금은 세계 기온이 1도 이상 높아요. 여기 아버님들 이제 태어나셨을 때 어릴 적에 생각하시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덥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는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지구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쓴 단어예요. 공식 석상에서요. 그 정도로 지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기록은 깨지고 있습니다.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근데 잘 못 느끼시죠? 왜냐? 다 어디 가나 요즘 시원해요. 에어컨 돼 있고요. 그냥 밖에만 안 나가면 잘 모릅니다. 춥고 덥고 잘 못 느끼는 게 이슈인데요. 이 더워지면 문제가 지구의 표면이 30%는 육지고 70%는 바다죠. 근데 공기를 데우는 게 쉬울까요? 물을 데우는 게 빠를까요? 같은 에너지를 주면요. 공기가 훨씬 빨리 데우죠. 물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열들이 바다에 흡수되면서 계속 인간한테는 불필요한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해를요. 빙하 녹고 해수면 올라가죠. 해수면 올라가는 거는 주로 이제 뭐 많이 아시는 게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물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열팽창을 해요.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은 내려가야 돼요. 물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요. 그 물병 얼리면 커지잖아요. 잘못하면 페트병 막 터질 만큼 부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지금 아버님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채우면 가득 찼잖아요. 근데 얼음 다 녹으면 내려가죠. 물수위가요. 그래서 대부분 해수면 올라가는데 기여하는 거는 육지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내리는 거랑 바다에 70% 덮고 있는 바다가 열적으로 팽창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기의 온도 올라가는 게 이런 바다와 해수면을 또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재밌는 거는 보시면 이게 조금 제가 개념이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편차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 30년간 온도와 비교를 해서 낮았느냐 높았느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지금 언제냐? 여기서부터 가고 80만 년까지 거슬러간 자료입니다. 80만 년요. 이 자료 어디서 났을까요? 네? 빙하에 얼음방울, 공기방울 있죠. 그 작은 거에서 추출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년. 왜 그전에는 없을까요? 대부분 빙하들이 이렇게 쌓이면 압력 때문에 눌리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항상 지구 지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100만 년이 80만 년 이상 빙하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린란드 같은 데도 남극에도 거의. 남극도 빙하 밑은 지구 내부에서 오는 열 때문에 뜨거워서 빙하들이 녹아요. 그래서 남극 빙하 밑에도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한 80만 년인데 보시면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는 한 430쯤 와 있습니다. 제가 뭐 단위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끝에 제가 포인터인데요. 과거에 보면 그렇게 높았던 적이 없죠. 그리고 빨간색이 뭐냐면 온도 변화예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죠. 두 개가 사이좋게 나란히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스케일은 근데 80만 년이에요. 보시면. 근데 온도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제가 1도, 지금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 파리 기후변화국을 통해서 인류가 막고자 하는 게 2도예요. 근데 과거의 온도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10도예요. 빙하기. 보통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5만 년에서 10만 년 정도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50년, 100년 얘기하고 있는데요. 5만 년, 10만 년 주기로 온도가 막 10도 가까이 한 7, 8도씩 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워지면 빙하기, 온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최근에도 과거에 비하면 이제 막 급격히 올라갈지 거의 빙하기 말미에서 지금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너무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이산화탄소가요.
이 변화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봤더니 지금 지난 100년이 지난 10,000년, 20,000년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과거 1만 년, 2만 년보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류가 내놓은 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킬링이란 미국 과학자가 1958년부터 하와이 섬 아시죠? 태평양 한가운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측정하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미국 사람들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호주분은 우리가 어제 지나간 거 되돌릴 게 없잖아요. 호주분들이 지금 내년에 50년이 되는데요. 75년부터 매년 계절마다 공기를 모아둔 게 있어요. 1975년에 공기를 아직도 연구실에 갖고 있습니다. 50년째. 그럼 내년에 50년 셀리브레이션이에요. 신기하시죠? 50년, 1980년에 우리가 숨 쉬던 공기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뭘 할까요? 80년도에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기술이랑 지금이랑 기술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공기를 조금 빼서 지금 기술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하면 같은 값이 나오느냐. 또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몰랐던 지금 기술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사실 이슈된 게 과학에서도 5년,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 1990년부터 자료가 있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거는 오랜 시간에 많은 노력이 쌓여야만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농도를 보여주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안면도 아시죠? 서해에서 1988년부터 관측을 했어요. 그 전에 관측이었고요. 굉장히 빨리 시작했고요. 나머지 대부분 최근에 관측하는 우리나라 부분들은 대부분 2000년 넘어서입니다. 굉장히 좀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 80만 년 역사 보면 빙하기도 있고 온난기도 있었어요. 영화 많이 보잖아. 아이스 에이지요. 그죠? 이게 미국 신문인데요. 1974년 신문이에요. 75년. 제목이 뭐냐면 Another Ice Age예요. 빙하기가 타고 추워서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북극이 추워서 확장한다고 걱정하는 신문들이에요. 이 과학 잡지거든요. 똑같이 해요. 또 Cooling World예요. 추워지는 지구 어떡할까? 그때 보시면 1980년부터 온도를 그리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시기예요. 1940년 말부터요. 쉽게 설명하면 2차 대전 끝나고부터 갑자기 지구가 추워져요. 이 걱정을 했었어요. 70년대 중반까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40년부터 한 70년 요 사이에 온도가 좀 떨어졌다가 80년부터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2000년 이후에. 이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끝나고 서구에 있는 유럽에 또는 일본 같은 전후 복구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주로 석탄을 사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경제가 먹고 살기 중요하면 환경 문제는 신경 안 쓰죠. 당장 배고픈데요. 있으면 먹어야죠. 마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심하면 추워져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많죠. 아시죠? 미세먼지 많으면 일반적으로 지표면은 차가워집니다. 왜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해수욕장에는 파라솔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양산 생각하시면요.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지표면에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해줘요. 근데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날 더 더워집니다. 네.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온도 상승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지금 이 원인이 저희가 쓴 화석연료, 인간이 쓰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 또는 천연가스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게 지구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의 반응은 10년, 20년 늦어요. 공기의 온도 변화보다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20, 30년은 계속 저희가 이런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래서 타임이라는 미국 잡지가 있어요. 타임지.
표지들이에요. 표지들만 제가 모아본 거예요. 아, 추워서. 그리고 1970년대 이렇게 추울 때는 펭귄들이 나와요. 왜 펭귄이 롤 모델일까요? 지금은 북극곰이에요. 펭귄과는 생물학적 습성상 바닥 근처에 살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잘 보시면 사냥하러 바다로 나가거든요. 근데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더 얼면요. 주거지에서 사냥하러 가 있는 데가 멀어지는 거예요. 완전 짜증나는 상황이 되겠죠, 펭귄한테는요. 근데 더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더워지면서 더워진다는 걸 느끼시겠죠. 허리케인이 막 폭풍이 온다는 게 태풍이 오는 게 이슈고요. 그 다음에 북극곰이에요. 북극곰은 이제 북극곰이 얼음이 북극에 녹잖아요. 북극곰이 위험을 받는 게 왜일까요? 북극곰이 사냥하기 힘들어지면서 참고로 북극곰도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북극곰도 사냥을 못하는데 굶어 죽는 그 원인과 더불어서 결국은 쉴 데가 없으면 체력적 고갈해서 익사를 합니다. 북극곰요. 허파호흡합니다. 저희처럼 똑같이요. 그래서 북극곰이 롤모델로 최근에 바뀐 거예요. 최근에 펭귄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요. 북극곰입니다. 근데 그리고 났더니 이제 더 추워진 게 요즘처럼 요즘 극한 기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극한 폭우처럼 기상재해, 재난으로 이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는 게 탄소 중립 들어보셨죠? 탄소가 뭘까요? 저희 몸도 다 유기체, 그러니까 생물체는 전부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화학으로 말하면 카본이라 그런 C를 저희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요. 식물, 동식물 마찬가지로요. 이 탄소는 주로 이제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올리는 그런 온실 효과를 유도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어려운 갖고 왔지만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캠프파이어든 뭐를 태워보시면 어때요? 다 탈까요? 100%? 냄새도 날 거예요. 거기다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얀 연기 있죠. 이게 전부 다 불완전 연소 되는 거거든요. 100% 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100% 안 탄 얘가 가끔씩 보면 승용차들, 경유차들 보면 뒤에 검댕이들 막 내뿜고 가죠. 초등학생 그거 보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불완전 연소된 거예요. 다 타질 않은 거예요. 100% 다 타면 어떻게 되느냐? 쟤도 안 남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석탄, 검은 황금, 옛날에 산업화 혁명된 게 석탄이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까지는 거의 경제가 석탄 베이스였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개발된 게 이제 이 석유입니다. 왜냐하면 석탄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가까이선 구할 수 있는데 석탄 같은 경우 멀리서 무거우니까 이동하기 어려워요.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근데 석유가 나오니까 효율은 엄청 좋아요. 몇십 배가 좋아지고 액체로 돼서 옮기기가 더 쉬운 거예요. 통에 담아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천연가스인데요. 화학 구조를 보면 여기에 요 C로 된 게 다 탄소예요. 석탄 태우면 탄소가 더 많이 나오죠. 석유보다요. 천연가스는 훨씬 적고 이게 사실은 메탄이란 거예요. 메탄 정도씩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훨씬 더 줄어들긴 해요. 탄소 배출이. 근데 이렇게 나온 탄소 C가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이 뭘까 혹시 아실까요? CO2잖아요. C가 탄소에 나오면 대기 중에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 그 다음에는요. 산소가 거기에 O2거든요. 여기서 나온 C랑 O2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CO2예요. 근데 이 불완전 우리가 태우면 얘가 반드시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뭘 태워도요. 여러분 집에서 향초 태우시죠? 미세먼지 올라가고요.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갑니다. 거기서 탄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네들 쓴 게 이제 화석연료라고 쓴 게 문제고 이걸 지금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사실 파리협정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석탄 거의 안 쓰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석탄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지금 전기 공급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예요. 대부분 지금 안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석유 또는 LPG 많이 쓰고요. 버스들도 지금은 천연가스에서 대부분 전기로 많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화석연료는 재생 불가예요. 쓰고 나면 없어져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뭐 이런 화석연료, 석유, 석탄은 40년 후면 고갈이 된다, 아껴 써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요. 지금 또 몇 년 남은지 모릅니다. 계속 나옵니다. 미국은 특히 뭐 지금 미국 정부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펑펑 나오는 걸 굳이 어렵게 왜 고생하려고 하느냐. 계속 쓰자 이런 거예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요. 그래서 재생 불가한 거로 이거 대신에 이런 오염물질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그러죠. 뭐 태양열, 지열, 풍력 막 이런 걸 쓰자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화석연료에서 태울 때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라고 할게요. 이런 먼지들이 줄면 대기오염이 좋아져요. 최근에 몇 년 코로나 이후 대기 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이 없죠. 느끼실 정도로요.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좋아져요.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석연료에서 나오면 요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구 온도를 올려요. 계속 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화석연료, 뭐 석유나 석탄, 여기 바이오매스는 뭐냐면 나무요. 바이오, 생물체 연소인데요. 나무, 동남아 가면 뭐 많이 써, 아프리카 많이 쓰는 게 동식물의 그 동물들의 말린 똥도 많이 써요. 태웁니다. 에너지원으로 효율이 좋기 때문에요. 다 그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요 CO2나 메탄 같은 경우는 온도를 어떻게 올릴까요?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긴 파장, 원적외선 아시죠? 적외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찜질방 가면 원적외선 나오는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긴 파장이에요. 그 파장의 에너지를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나와요. 그러면 CO2가 그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열 받았어요. 어디 가서 풀어야죠. 즉 CO2가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자연은 어떻게 하냐? 평형을 맞추러 가요. 제가 온도가 높으니까 주변에 에너지를 보내요. 그래서 주변과 같아질 때까지 온도를 보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돌을 데워서 들고 있으면 계속 따뜻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변 온도에 맞춰서 식어지죠. 나중에는 차갑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대기 온도랑 똑같아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를 받는 만큼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형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지구는 모든 시스템이 자연은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보이지만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면서 결국은 평형으로 가거든요. 항상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나중에 보면 평균이에요. 근데 열을 받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게 탄소 중립하는 게 이런 배출을 줄여서 중립을 이미 나가는 만큼 대기 중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만큼 다시 그만큼 걷어들여서 제로가 되자. 그 말의 중립이에요. 탄소를 안 내보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약속한 만큼 탄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폐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탄소를 국제사회 약속만큼 줄이려면 경부고속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야 돼요. 또는 큰 공장들 있죠. 제철소나 몇 개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탄소가요. 집에서 하물며 석유, 석탄 쓰시면 안 돼요. 또 어떻게 살아요? 당장 경제도 있고요. 경제 문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 배출량이 제로 된다는 게 그러면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주로 대기 중에서 어떻게 없어질까요? 네? 식물들이 강합성하면서 흡수해서 없어져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게 CO2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시는 탄산수는 다 인위적으로 CO2로 녹여 넣은 거거나 자연적인 석회암에서 만들어진 그런 탄산수에 CO2가 녹아 있는 거예요. 탄산수는 게 별게 아닙니다. 미네랄도 있지만 CO2가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 CO2, 지구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의 90에서 95%는 바닷속에 녹아 있어요. 대기 중에 있는 거는 나머지 많아서 한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다가 이제 끓으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본 중립 관련해서 뭐 경영 문제 지금 기업들 모두 다 의무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많이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보내는 만큼 줄여서 배출량, 자연적인 흡수량을 줄여서 제로로 가자. 이게 사전적 의미고요. 실제 그러면 문명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석유, 석탄을 사용하는 시대에서 이제 석유, 석탄 시대로 가는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산업혁명에서처럼 어떤 획기적인 전환 시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문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석유, 석탄 없이 집에 가스보일러 없이 사셔야 돼요. 쉽지 않나요?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줄이려고 막 계획은 세워놨어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줄이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줄이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 정도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석유, 석탄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대부분 전기가 어디서 올까요? 서울이랑 이 경기도의 전기가요. 원자력 발전소는 저 울산이나 그 다음에 경주 그리고 영광, 전라도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전기들은 그쪽 지역만 써요. 서울의 전기는 대부분 인천공항 가다 보시면 발전소들이 있어요. 서해대교 건너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제 연구를 하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 정말로 저기 여의도만한 면적에 전부 다 석탄으로 쌓아놓고 저희가 매일 지금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도권 전기는 지금 다 거의 석탄 또는 가스, 천연가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석탄이 많습니다. 집에서는 안 쓰지만 석탄 없이 저희 수도권에 이 더운데 에너지 전기 쓸 수 없습니다. 수도권 전기의 80% 이상이 석탄화력 발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느끼고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보여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상파 화가 중에 유명한 모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1900년, 한 120년 전이죠. 영국 런던에 이게 워털루 다리인데 풍경화를 그린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이 사람 그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영국 사람. 아무리 인상파 화가지만 없는 걸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산업혁명 되면서 영국의 공장에서 석탄 떼면서 나오는 연기들을 그냥 그린 거예요. 실제 요즘 연구자들이 이 그림 갖고 그때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추정해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그리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심했어, 대기오염이요. 영국이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영국 사람들 멋쟁이가 아니라 멋은 부렸는데 엄청나게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사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전혀 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아직도 저개발 동남아 일부 국가, 아프리카 가면 이래요. 한국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들 전부 다 지금 동남아 수출돼서 그대로 타요.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필요한데 비싸요. 그럼 외국에서 수입한 값싼 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기오염은 뒷전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많이 하는 게 이런 미세먼지 측정을 갖고 삼겹살집에 같이 가요. 그러면 얼마나 높으냐? 보통 식당 들어갔을 때 자욱한 고깃집에 연기 있는 데를 들어가서 2시간이 계시면 미세먼지 경보 내린 날 있죠. 그날 2시간 마라톤 한 것인가는 똑같아요. 그만큼 고농도입니다. 뭐 번외의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데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요리를 하시기 전에 무조건 환풍기를 켜시고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LPG 쓰시죠? 가스레인지 쓰시면 거기서 나온 가스의 냄새가 전부 다 독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기를 시키셔야 돼요. 밖에 미세먼지가 높아도요. 그래서 요리를 정말 많이 안 하실 때는 전기로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만큼 요리할 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삼겹살집 가면 정말로 미세먼지 많이 마셔요. 환기 안 되는데 가시면, 특히 길가에 이렇게 가다가 고기 냄새 나시죠? 그거 다 배고플 때 기분은 좋아지지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일하러 가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게 벽돌공원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산 쪽으로 가면 참숯가마 있죠. 숯가마 거기서 나오는 게 이만큼 심해요. 그 주변에 미세먼지 엄청 심합니다. 근데 아직 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도나 동남아 가면 일부 국가들, 아프리카 가면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구웁니다.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인구가 엄청 많죠. 한 15억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주부가 매년 호흡기 질환으로 100만 명 이상 사망한다는 게 세계 건강기구, 그러니까 보건기구의 발표예요.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요리 때문에요. 근데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시간이 많이 빨리 가서 그런데요. 줄매게 되면 분명히 대기오염 물질, 지금 미세먼지가 주니까 건강에는, 호흡기에는 굉장히 하던 기침도 안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기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지구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이 줄면 건강이나 굉장히 좋죠, 기분은요. 참고로 미세먼지는 눈에 보여요. 햇빛을 막 산란하기 때문에요. 근데 CO2는요? 눈에 안 보이지. 메탄은요? 무색, 무취예요. 냄새도 없고 잘 몰라요. 물론 CO2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공정 과정은 이게 농도가 대기 상태보다 10배, 20배, 한 100배 정도 높아지면 독성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줄면 어떻게 될까? 즉 우리가 화석연료를 연소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온실기체도 나오고 대기오염 물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온실기체도 줄지만 CO2도 줄지만 대기오염도 좋아져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오염 가장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요. 그래서 덕을 보는 거고요. 저희는 줄일 만큼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맑은 날 좋죠. 오늘 더웠는데 오늘 날씨 밖에 혹시 하늘 한번 보셨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으면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시면 어때요? 이게 볕 좋은 가을이나 봄이었으면 따뜻하고 좋다고 하시겠지만 오늘 나가면 덥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이래요.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날인데 미세먼지 우리나라 계속 줄고 있는 건 이렇게 줄고 있어요. 지금요. 2015년부터도 지금 급격히 줄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배출하는 거 많이 줄였어요. 엄청 많이 줄였어요. 네,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줄이려면 못 쓰게 다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처럼 막 미세먼지 엄청 심해서 그런 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탄소 중립,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온실기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기오염 물질도 동시에 같이 줄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지구 온도를 올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게 요즘은 좀 이슈인데, 이거는 혹시 IPCC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부 간, 이제 정부 기관에서 전 세계 지구들이 만들어서, 국가 정부들이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대응하고자 하는 과학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도보다 높은 게 지구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중에 보시면 대부분 온실가스들은 여기 있어요. 온실가스들은 대부분 온도를 올려요. 근데 여기에 뭐 있냐면 미세먼지는 지구 온도를 내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혀 상반되는 효과예요. 둘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상승한 게 줄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냉각 올까일까? 제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세먼지 방에 불 끄고 후레쉬로 이렇게 막 비치면 보여요. 그쵸? 이 밝으니까 잘 모르시죠? 집에서 옷 벗으실 때요.
후레쉬 깜깜한 방에서 그 핸드폰에 라이트 켜놓고 벗어보세요. 먼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그럼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온실가스라 그러잖아요, 제가요. 그런 가스들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질량도 없고요, 거의. 근데 얘는 미세먼지들은 질량이 있고 빛을 산란을 해요. 물방울처럼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힌트냐면 서울에 어딘지 아시겠죠? L타워예요.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산 꼭대기는 보이는데 중간은 안 보이죠? 이게 전형적인 겨울철에 미세먼지 심한 날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산. 근데 밑에 여기 보면 여기에 대기오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기오염들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검은색으로 했어요. 매연 있죠? 검은색. 또는 막 태우면, 플라스틱 같은 거 태우면 나오는 매연들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먼지가 많으면 이거를 우리가 파라솔 효과라 그래요. 파라솔. 요즘 해변에 나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치죠? 그 효과처럼 빛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사해버립니다. 태양 복사가 이렇게 반사되면 어떻게 지표면에 도달하는 게 줄어들죠. 그러면 지표면은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파라솔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달하는 게 더 줄어들죠. 근데 얘네들이 줄어들면요.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더 많이 들어오면 오늘처럼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표면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온실기체가 흡수하도록 내보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 파라솔을 걷어보세요. 그러면 햇빛이 더 많이 오죠. 그럼 더 더워지죠. 그럼 더워지면 온도가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온도로 내보낸 에너지를 지표면에 있는 CO2들이 더 많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보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심화된 게 대기오염이 개선될수록 공기가 깨끗해질수록 CO2를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지구온난화는 더 빨라집니다. 그 신호들이 지금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줄이는 게 건강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에요. 정말 이게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악화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서울가나 베이징 보시면 베이징 북극 이거 기사에서 갖고 왔습니다. 북경 이렇게 줄이고 있고요. 서울은 이미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서서히 줄이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는 뭐 10년 사이에 10년도 안 돼서 50%가 주는 그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인위적인 변화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 농도가 줄어들면서 온난화는 당연히 늦어지겠죠. CO2 배출이 줄어들면서 탄소 중립을. 근데 반대로 화석연료를 줄이면 대기오염 농도도 낮아져요. 즉 대기질은 좋아지고 공기는 깨끗해지고 건강에 위험도 노출되는 위험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 깨끗한 공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면에 더 많은 에너지를 도게 하니까 원래는 파라솔 한 것처럼 감소를 지표면을 차갑게 하잖아요. 덜 들어오게 해서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파라솔 바깥 왔다 뭐 놀러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온도 차이가 있는지요. 근데 그 효과가 없어지니까 역설적으로 그냥 지구 온도를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부 그런 분 얘기도 해요.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대기오염을 이렇게 빨리 개선해야 될까? 가끔씩은 조금 미세먼지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병이 걸리면 질병을 갖게 되면 의료비 지출, 노동력 상실 이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기질이 좋아지는 게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그러니까 나쁜 영향이 줄어드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 효과가 훨씬 커요, 경제적으로요.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아시아, 중국을 포함하는 지금 우리나라 주변들은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줄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지역보다 지금 온도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변동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즉 정답이 없어요. 한 가지만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제 뒤에 몇 분만 소개를 할 텐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미 어제는 지나간 거고
올겨울 추울까? 올여름은 언제까지 더울까? 내년은 어떨까?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뭐 사회 경제적인 걸 고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하면 2080년에서 100년이 되면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이상 오릅니다. 지금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지금 이미 2080년, 90년이 되면 한국은 지금보다 한 2.7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3도, 4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5도 이상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하는 게 32도, 3도는 견딜만 하다 그래요. 36도 오늘 되니까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39도, 40도 되면요. 네. 그런다고 우리가 동남아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더워질 수도 있고 더 추운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겨울에 일주일만 막 영하 10도 내가서 추워요. 그러면 두꺼운 외투도 사야 되고요. 난방도 해야 되고요. 여름엔 또 더워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냉방시설 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이 돼요. 근데 동남아 날씨랑 절대 같아질 수 없는 게 동남아 날씨는 그냥 계속 더워요. 그냥 동남아처럼 덥다는 얘기지 동남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과 같은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으면요. 또는 지구가 남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해안가 지역들이 대부분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수면도 당연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극한 기온, 저희가 연구에서는 이미 극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발생 빈도가 온도가 현재는 이만큼인데 4도가 올라가면 10배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그냥 6월, 7월, 8월이 맨날 37도, 8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험한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수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지만 서울의 연 강수량이 얼마일까요? 15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보셨지만 하루에 500mm가 내려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여름철에만 대부분 80% 정도 강수량이 기록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9개월은 물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물 부족 국가가 돼요. 즉 계절적인 가뭄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 식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장맛비 주르륵 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왕창 오고 말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도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절에는 비가 없어요. 사실 지난주에 비 온 게 정말 다행인 게 일부 지역들 가뭄 많이 해소됐고요. 지금 아직 강원도 일부 지역은 가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국은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와 그 다음에 에어로졸에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의한 냉각 효과들이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무조건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고요. 이런 이슈들을 보시면 아시죠? 제가 여기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즉 우리가 자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는 항상 균형을 맞추러 가요. 근데 그 균형 맞추는 과정이 과학자들은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뭔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도 같은 지역들에서 하기 위해서 미국의 돈 많은 락펠러 재단이 이게 뭔지 아시죠? 과학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솔라 쿠커래요. 햇빛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라면 끓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인도나 아프리카 이거 보급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저렇게 솔라 쿠커로 쓰려면 햇빛 쓰려면 한낮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낮에 일해야죠. 두 번째는 요리할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솔라 쿠커를 쓰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라면 3분이면 먹죠. 뜨거운 물 부으면 3시간씩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쓰겠어요? 그냥 이쪽으로 가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온 거냐면 아무리 우리가 치즈가 좋고 머릿속으로는
동의를 해도 당장 내가 불편하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 좀 기후변화 문제가 막 얘기가 많이 TV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돌아서면 실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결국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보고 알고 그걸 실천하는 문제인데 이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환경 문제가. 환경 문제도 본인이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면 할 건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많은 정책들 내놓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타지 말라고 미세먼지 심한 날. 근데 공기 마시기 싫어요. 지하철 복잡해요. 다 운전하고 나오는 똑같은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만 이런 거에 대한 인식 문제 그리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